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북청사관 원장 박준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저께 저희 재수반 설명회, 재수 성공 전략 설명회라는 걸 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그러니까 어저께는 이제 많은 분들을 모았고, 그러니까 성적대가 다양하신 분들한테 저희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상위권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치서, 좀 거기에 집중하는 설명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적대를 다양하게 하다 보면 또 듣고 싶은 얘기들 못 들으신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맞춰서 좀 설명회를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학생들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학생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듣고 집에 와서 말씀하시면 또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일단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의예과만 하는 게 아니라 의치서라고 했으니까 문과 부모님들 계시기 때문에 서울대 얘기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주로는 이제 의학 그런 쪽에 좀 많이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오늘 설명회는 좀 의치서를 준비하는 재수생들을 위한 설명회이다 보니까 제가 학종이나 교과 얘기는 간략하게 할 거예요. 그럼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자세한 내용들 혹시 재학생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고 싶으면 저희가 다음 기회에 저희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테니까 1, 2학년 대상 또는 재학생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는 다시 드릴 테니까 오늘은 좀 재수생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2025학년도 서울대 모집 정원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문계와 자연계가 거의 1대2의 비율로 지금은 거의 한 7% 정도, 67, 68% 정도를 자연계를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수시 직윤, 수시 일반, 정시 직윤, 정시 일반 이런 식으로 해서 뽑는 인원들 봤더니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이 수시 일반이고요. 그 다음이 정시 일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직윤은 학교별로 2명씩 추천받고 있는 건 다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일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런 진행에서 일단 경쟁률 잠깐 먼저 볼게요. 경쟁률은 서울대에는, 그러니까 경쟁률을 봤더니 경쟁률이 크게 변화가 없는 대학입니다. 사실은 수시건 정시건 크게 변화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 없는 대학인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우리가 서울대가 정시에서 직윤과 일반으로 나뉘었죠. 그 전까지는 서울대는 정시는 그냥 일반 전형 하나가 있었는데, 그럼 직윤과 일반으로 나뉘면서 직윤은 이제 학교 추천을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일반은 경쟁률이 올해 같은 경우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전과 달리. 이전의 경쟁률에 비하면은 2022학년도도 경쟁률이 꽤 높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거의 경쟁률이 5대 1에 육박했어요. 이유는 아마도 다 아시겠지만은 과탐2를 지정하지 않은, 과탐2를 보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들 때문에 과탐2를 지원하지 않는 과목들에 대해서 이과 계열에서 경쟁률이 좀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시 경쟁률은 해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 지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전년도 고3이었죠. 전년도 고3 학생들 이번에 원서 썼던 걸 봤더니 서울대 경쟁률이 다른 해에 비해서 수시도 경쟁률이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울대 경쟁률이 좀 약간 내려가거나 평이한 추세였는데 올해 서울대 경쟁률이 좀 올라갔다라는 의미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이한 점은 이런 거였죠. 서울대가 일부 학과에 대해서 이제 올해부터 투 과목이 해제가 됐었죠. 투 과목이 해제되면서 원이 지원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경쟁률도 올라갔었고, 그런데 일부 학과들, 자 위에 있는 아마 서울대 홈페이지 다 보실 내용들이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부 학과들은 물리나 화학 중에서 반드시 한 개 이상을 선택해야지만 지원할 수 있는 학과들인 거고, 그러진 않은 나머지 학과들은 물리화학이 아니더라도 생명과학, 지구과학만 선택해도 지원할 수 있는 학과들 이렇게 구별되어 있죠. 그래서 혹여나 서울대를 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쪽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수능 때 반드시 물리와 화학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 이미 다 아시고 계실 거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서울대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2023학년도와 달라진 게 없습니다. 2024학년도, 2025학년도가 서울대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 모집 요강의 변경이 거의 없는 대학이에요. 거의 없는 대학인데 그 모집 요강 변경이 올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2024학년도에 좀 있었죠. 그리고 2025학년도는 거의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2026학년도, 2027학년도까지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8학년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강북청소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강북청소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혹시나 지금 1, 2학년, 2학년 부모님들 또 1학년 부모님들 아니면 고3 되시는 부모님들 계시면은 저희 강북청소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서울대 2025학년도 모집 요강만 저희가 한 20분짜리 촬영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수시부터 정시까지 좀 더 다양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의치서 대입의 변화와 대응 방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서울대 모집 요강의 변화, 의치서 모집 요강의 변화, 그다음에 뭐 입시 대입에서 좀 변화되는 내용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올해 수능이 어땠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죠. 내년도 준비할 거니까. 그리고 제가 어떤 얘기 이전에 가르쳤던 고득점자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학원의 최상위권 반 담임을 맡고 계시는 우리 김서현 선생님께서 본인이 어떻게 아이들 지도하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좀 생생하게 말씀드린 그런 시간으로 오늘 설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의치서반은 의치서 의예과 전형별 인원 비교를 보면 뭐 많은 설명에서 보셨을 겁니다. 근데 보시면 맨 위가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메이저 의대라고 얘기하는 데죠. 의대 수는 대학 순이 아니라 다 아시겠지만 이제 병원 순이잖아요. 그래서 병원 순으로 메이저 의대, 가톨릭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대, 울산대, 부속 병원들이 다 아시는 병원들이죠. 뭐 아산병이든지 삼성의료원이든지 뭐 이렇게 메이저 의대와 그 다음에 우리가 수도권 의대 그리고 지방 거점 국립대 그다음에 지방 의대 큰 이렇게 나뉩니다. 크게 나뉠 때 가까이 면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2025학년도는 입시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해입니다. 서울대도 마찬가지지만 2025학년도는 2024학년도의 변화와 거의 변화가 없는 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럼 이제 2025학년도 올 연말에 어떤 수시든 정시든 원서를 쓸 때 2024학년도의 결과를 유심히 보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가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보시면 인원도 뽑는 인원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뽑는 인원도 거의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수능 중심 전형. 지금 우리가 학생부 종합과 교과와 논술과 수능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전형이 가장 중심이 되는 전형인가? 어떤 전형을 제일 많이 뽑는가 했더니 역시 의대는 뭘로 제일 많이 뽑는다? 수능으로 제일 많이 뽑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지방 거점 국립대나 지방 사립대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인재 전형으로 수시로도 많이 뽑죠. 근데 현재 사실은 우리한테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사시는 우리한테는 이게 의미가 없는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앞에 4개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 앞에 4개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럼 이 앞에 4개에서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은 역시 수능으로 가장 많이 뽑는구나. 그 다음에 뭐죠? 학종으로 뽑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의예과는요 교과로 거의 뽑는 인원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란 것들은 역시 뭐 지역 인재나 뭐 이런 쪽에는 교과적 성향이 강하긴 하지만 거의 학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친구들, 다방면으로 뛰어난 친구들이 의예과를 지원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학과도 같이 보시면은 약학과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수능 전형으로 오히려 약학과는 의대보다도 수능 전형 더 많이 뽑고 있죠. 수능 전형을 더 많이 뽑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이 두 가지 전형이 가장 핵심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두 가지 전형에서 특히나 종합과 교과 전형에서도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이거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그러니까 사실은 내신이 됨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서 못 가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또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중에서 지금 연대 수능 최저 기준이 올해까지는 없던 게 적용되는 전형이 있죠. 추천 전형이 적용이 되는데 그건 고3에 해당되는 얘기니까 사실은 재수생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 미래가 최저의 수능 최저에서 작년까지는 Z 점수를 하려는데 이제 2025학년도부터는 등급제로 활용한다. 이게 이제 변화된 내용이고요. 지금 변화되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와 고려대와 고신대와 순천향대에서 수시에서는 확통이 최저 기준으로, 그러니까 수학에 있어가지고 미적과 기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수학 확통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최저가 가능할 수 있다. 최저 기준에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올해 변화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요인들에 대해서는 뭐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확통이 된다고 해서 사탐이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통, 가탐까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 높낮이에 따라서 입결의 등락이 많이 결정됩니다. 봤더니요. 의예과 교과 결과입니다. 이 비수도권 교과 결과인데 보시면은 자 1.13 이 평균이 1.13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최저가 낮은 대학과 최저가 높은 대학의 기준이 좀 달라요. 여긴 4개합 1, 5, 얘는 4개합 5 이런 데고요. 그 다음에 뭐 봤더니 교과 낮은 수능 체제를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최저가 그러니까 컷이 낮죠. 교과 컷이. 근데 높은 컷이 올라가면 4개합 1, 5 이렇게 하면 올라가면은 1.42까지도 합격권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교과로. 그리고 평균적으로 따지면 어디? 1.13에서 1.17이 의예과 교과 합격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로는 이 정도가 돼야 되겠구나. 아 그래도 못해도 뭐 1.1 정도는 돼야지 1.15 정도는 돼야지 어디 원서를 쓰겠구나. 그런데 최저가 센가 최저가 낮은가 이런 경우에 따라서 최저가 낮으면은 낮은 수능 최저를 가지면 당연히 내신은 더 빡세질 거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좀 빡세면은 그 다음에 합격권이 좀 올라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합격권이 올라가는 게 그래도 1.4 정도가 맥시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드러난 결과들입니다. 2022년, 2023년 결과를 보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최저고 그 다음에 약학대 있잖아요. 약대. 아래는 이제 의대라고 보시면 위에 의대 기준이 의대 최저 기준이 1.14에서 1.174이고요. 약대 기준이 1.15에서 1.45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약학과는 1.2 교과로 가겠다면 그래도 1.45 안에는 들어야 돼. 평균 한 1.3 정도는 교과를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들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의예과 학종 결과인데요. 학종 결과는 좀 나뉩니다. 학종이 좀 나뉘는 게 학종이니까 교과만 보지는 않을 거야. 당연히 어떤 것도 같이 보겠죠. 서류도 보겠죠. 서류도 보는데 저쪽 대학들 어디입니까? 가천대, 그다음에 경희대, 고려대, 그다음에 순천향대, 아주대 이런 대학들은 내신이 이게 지금 저희가 바라보는 이 까만 막대기가 최종 합격자의 50에서 70% 컷입니다. 최종 합격 50에서 70% 컷. 자, 그러니까 70% 컷이 예를 들어서 아주대 에이스 같은 전형 같은 게 2.35까지 간다는 뜻이에요. 2023년도 의예과 최종 결과를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2024학년은 아직 발표가 안 났으니까 모릅니다. 자, 그리고 쭉 봤더니 저쪽은 최저가 좀 높게 나오죠. 내신이 높게 나온다는 얘기는 저기에는 주로 어떤 학생들이 쓴다는 뜻일까요?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쓰는 학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의 주로 서류를 좀 더 많이 반영한 학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요. 최저가 등급이 낮잖아요. 학종임에도 불구하고. 맞죠? 그러니까 낮다고 얘기해도 높죠. 학종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학교들은 주로 일반고가 많이 붙는 학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고가 많이 붙으니까 당연히 내신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대학들은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붙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사고 특목고를 하더라도 의대를 하려면 2.35 이내에는 들어야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 같이 하고요. 그런데 어찌됐거나 의학과에서 수시건 정시는 당연한 얘기고 수시에서도 되게 중요한 얘기가 수능 체제를 맞추지 않으면 의학계열은 거의 합격이 안 되겠죠. 수능 체제를 맞춰야 되니까 수능 최저 또는 정시를 통해서 반영하는 수능 점수가 반영되는 학교들 반영된 비율이 얼마인가 봤더니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반영되지 않는 비율이 한 10%. 수능 최저든 아니면 정시든 수능 점수가 반영되지 않는 비율이 10%, 그냥 수능 점수가 반영되는 비율이 거의 90%.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대를 가겠다는 학생들은 당연히 수능에서 거의 완벽한 점수를 맞아야 된다. 그게 수시건 정시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은 좀 한숨 나오는 숫자이긴 합니다. 대한민국이 재수를 권하는 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이 재수를 권하는 사회라는 게 무슨 얘기냐?
의대 정시 입학생 졸업연도를 쭉 봤어요. 봤더니 전체적으로 딱 보니까 고3이 이건 2022학년도 자료입니다. 23학년 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못해서 22학년도 2년 전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건데 고3이 바로 의대를 들어가는 정시로 의대를 들어가는 비율이 몇 퍼센트? 20%. 그 다음에 재수 이상이 그럼 뭐야? 80%가 된다는 뜻입니다. 정시에서는. 그러니까 정시에서 의대를 들어가 있다 하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재수생 또는 N수생이다. 이 확률이 대단히 높다. 5분의 4 이상이니까요. 그건 당연히 수능에서 고득점을 이쪽 학생들이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수능에서 고득점을 이쪽 학생들이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만큼 공부해야 될 게 수능이라는 게 제대로 공부를 집중해서 오래 하지 않으면 참 많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이걸 뭐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대치동에서는 그런 부모님들 가끔 만나요. 대치동에서 제가 청소학원에 입사하기 전에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20년 전 얘기인데 20년 전에 제가 거기서 수업하고 있을 때 어떤 친구 제가 알고는 어떤 친구가 오수를 하는 친구를 봤어요. 의대만 가겠다고. 의대만 가겠다고 오수해가지고 오수만이 가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가는 친구들도 꽤 있고 저희 학원도 사실은 3년 전에 왔던 친구들 중에 사수하고 의대 간 친구도 있고요. 뭐 그렇게 의대만 가겠다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비율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3 때 한 반에 의대를 못 갔다고 너무 자책하거나 아니면 자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이렇다라는 것들 이해하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대 가면은 재수해서 의대 가면은 동생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 대부분 나보다 내 동갑내기보다 또는 나보다 형이 오빠 누나들이 더 있다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정시 경쟁률 이거는 사실은 뭐 의대 어디 가라는 데 보면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정시 경쟁률이 쭉 봤더니요. 보통 뭐 가군과 나군 우리 다군은 좀 별개로 보죠. 그래서 가군과 나군을 봤더니 경쟁률이 쭉 가군에서 2024년도에 5.75대 1, 나군이 4.37대 1 이렇게 나옵니다. 의대의 정시 경쟁률이. 근데 그 얘기는 나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군에 서울대가 있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나군에 서울대가 있으니까 나군에 서울대 쓰고 가군은 의대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가군에 연구대 쓰고 나군에 서울대 쓰는 친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쟁률로만 따지면 좀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의대 정시 경쟁률은 5대 1 정도 되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까지 이제 의대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는 제가 좀 정리를 했다 뿐이지 부모님 다 보실 수 있는 자료들이에요. 어디 가면 대학 어디 가라는 자료를 보면 대기업 대학 어디 가라는 자료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오셨으니까 제가 그냥 정리해서 보여드렸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이제 정리해서 저희는 학교를 하나 찾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기 좋게 정리해서 보여드린 것일 뿐이고 부모님들은 이제 한 학교 찾으려면 좀 약간 귀찮으시긴 하겠지만 볼 수는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런 자료들을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올해 전년도죠. 전년도 수능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전년도 수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또 올해 수능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도 수능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전년도 수능 일단 봤더니요. 국어 수학 최고점 분포 봤더니 저기 국어가 화작 엄매 그냥 기본적으로 보통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엄매를 많이 선택하고 계시니까 엄매로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미적을 많이 선택하신 분이 있으니까 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동안요. 3년 동안 2022년도 이제 통합 수능이 만들어져 놓고서 통합 수능이 만들어지고 2022학년도 만점자의 표점이 149였어요. 국어 같은 경우 2023학년도에 134고 2024년에 150이고 자, 그 다음에 수학은 147, 145, 148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엄매든 미적이든 봤더니 일단 저게 표준점수 만점자를 얘기하는 건데 표준점수 만점자는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표준점수 만점자는 표준점수 만점자의 표점은요 만점 맞은 애가 만들지 않습니다. 누가 만드냐면 5등급 아이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평균인 아이들이. 그러니까 평균이 높으면은 만점자의 표점이 낮습니다.
평균이 낮으면 만점자의 표점이 높습니다. 만점자의 표점이라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낮으면 어차피 만점자는 100점일 거니까 이건 고정이잖아요. 100점 이건 고정이니까 만점자의 표점이 낮으면은 그러니까 평균이 낮으면 이 관계에 많이 멀어지니까 표점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즉 평균이 낮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어려웠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시험 문제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불수능이다, 물수능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불수능이 할 때는 언제 불수능이라는 표현을 쓰면 표점이 145 이상이면 불수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수능이다. 그러면 어떨 때 물수능이라는 표현을 쓰면 표점이 한 131 이하다. 131 이하 이렇게 하면 물수능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표점이 133에서 한 138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잘 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제가 잘 냈어? 오늘을 좀 통일해야 될 것 같으네요. 금년이라고 올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작년이라고 얘기할까요? 방금 본 수능을 작년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럼 언제가 잘 낸 거예요? 국어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재작년이 잘 낸 겁니다. 무슨 얘기 이해되시나요? 재작년에 잘 냈어요. 잘 냈다는 게 뭐냐면 수학은 147, 145, 148 표점이 다 140대 후반이죠. 그럼 다 불수능이었나요? 아니요. 통합평수능으로 바뀐다면 항상 이렇습니다. 이유는 수학은 어떤 아이들이 항상 존재해요? 수포자가 한 20%에서 30% 존재합니다. 거의 30% 가까이 수포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 수포자들이 항상 밑에서 무게중심을 잡고 중력을 끌어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이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수포자들은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신경을 써야 안 써요. 안 쓰잖아요. 시험 문제 어렵든 쉽든 모르잖아요. 그냥 어차피 이름만 쓰고 엎드려 자는 애들이니까. 기하학적 OMR 카드의 기하학적 문양을 어떻게 새길까 이것들 고민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시험 문제 어렵든 쉽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수학은 항상 일정하게 145 후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국어는 시험 문제 쉬울 때 또는 잘 냈을 때 그랬을 때 다르죠. 하나 더 그냥 영어까지 말씀드릴게요. 영어는요. 같이 말씀을 드리면 영어는 절대평가를 내잖아요. 절대평가 내는 이유가 뭐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해되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등급을 상대평가라면 국어나 수학은 상대평가라니까 1등급이 몇 %까지 하는 거야? 4%잖아요. 근데 실제로 1등급이 4%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평가에서 국어 수학은 1등급이 항상 몇 % 나오면 5% 정도 나옵니다. 5% 안팎. 왜? 동점자들 다 1등으로 처리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동점자까지 처리하니까 다 5% 이상이 나와요. 원래가. 그러니까 영어가 절대평가로서의 유의미성을 가지려면은 1등급 맞는 학생이 적어도 몇 %는 돼야 되는 거야? 7%는 돼야 돼요. 그래서 교육과의 평가원은 해마다 7, 8%를 맞추려고 그래요. 1등급의 기준을.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잘 냈다고 얘기를 해요. 시장에서. 그래서 봤더니 2022학년도는 6.25% 약간 빡셌어요. 근데 2023학년도는 7.83% 정말 잘 냈어요. 그래서 2023학년도를 잘 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어가 134 적당히 냈어 난이도. 수학이 145 적당히 냈어. 그 다음에 영어가 7.83% 적당히 냈어. 그래서 2023학년도를 그 당시에 시험을 봤던 많은 입시 전문가들이 올해 교육개혁 평가원이 엄청 잘 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전년도 6월 달에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기조가 싹 바뀌었죠.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킬러를 없애라 해서 킬러가 없어졌어요. 킬러가 없어졌는데 웬걸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저 위에 써 있는 것들이 만점자의 인원입니다. 만점자 인원. 국어 엄매 기준으로 만점자가 2년 전에 149점일 때 표점 만점 149점 28명. 그런데 재작년에 370명, 작년에 64명이에요. 수학은 엄청 낮았어요. 미적 기준입니다. 미적 기준으로 만점자 비율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미적 기준으로 만점자 비율이 2,702명이었는데 140표점 만점에 147대 2,702명이었어요. 그런데 재작년에는 934명. 그리고 올해는 612명.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킬러를 없앴는데. 그래서 말이 많죠. 진짜 킬러를 없애긴 한 거야?
이런 말도 있고 킬러를 없애는 거 맞다는데 뭐 이런 말도 있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국어가 우리는 지금 의대를 목표로 하고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니까 제가 2등급 이하를 다 빼고 얘기할 거예요. 2등급 이하를 다 빼고 얘기하는데 국어의 표준 점수 그러니까 1등급 100분위가 몇 칸이죠? 1등급 100분위가 5칸이에요. 96부터 100까지. 이해되시죠? 가끔 95가 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드문 경우가 원래대로 하면 96부터 100까지 5칸이 있어요. 96, 97, 98, 99, 100. 네, 5칸인데 그 5칸에 그 1등급 5칸에 표준 점수가 1대1 대응하지 않아요. 표준 점수가 1대 다 대응을 해요. 이 안에서는. 그래서 올해 1등급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국어가 1등급인 친구가 표준 점수 17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어 150점, 표준 점수 150점부터 몇 점까지 130 제가 기억이 좀 애매했는데 135인가 134까지가 1등급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그 안에서 지금 의예과를 가 있던 대부분의 대학들은 뭘로 결정하죠? 대학 쓸 때 표준 점수에 100분 있어요. 표준 점수를 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표준 점수를 쓰니까 표준 점수의 줄이 쫙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옆에 동점자 별로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게 올해 시험이에요. 그리고 재작년 시험이었고 작년에는 9개인데 100분이 5개인데 9칸이에요. 그럼 작년에는 동점자가 좀 있었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1등급 그냥 1등급이 4%로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한 5% 나오지만 그냥 4%로 그냥 편의상 얘기할게요. 4%를 여기는 17칸으로 쪼갠 거고 4%를 여기 몇 칸으로 쪼갠 거예요? 9칸으로 쪼갠 거예요. 그럼 4% 17칸으로 쪼갰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 동점자가 내 옆에 동점자가 더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줄이 잘 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려운 변별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변별력은 어디서만 나오냐면 1등급에서만 나와요. 2, 3등급은 똑같아요, 사실은. 2, 3등급은 다 거의 1대1 대응을 해요. 근데 여기는 그렇다. 수학도요. 수학도 뭐가 없어졌는데 킬러가 없어졌는데 몇 칸이 됐어요? 15칸이 됐잖아요, 1등급이. 그 전년도 그 전년도 다 11칸이었는데. 그러면 줄이 더 엄청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변별력이 더 생겼다. 시험에서 잘 된 거예요, 못 낸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알아야죠. 그래야 대응을 할 거니까. 저는 이걸 평가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학원쟁이니까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응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뭘 해야 돼? 이런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2년 전에 국어를 얘기할게요. 국어를 2년 전에 149, 150이었잖아요. 표점 만점이. 근데 올해 국어 선생님들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킬러 없어졌어? 라고 말씀들을 물어봤더니 킬러가 없어졌대요. 진짜로. 근데 애들은 왜 이렇게 시험을 못 봤는데 왜 이렇게 칸은 늘어나고 애들 표점 만점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2년 전에는 어려워서 두 지문을 틀린 애들이 많았대요. 근데 올해는 마지막 두 지문을 못 본 애들이 많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왜 그럴까 했더니 6월 달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9월 모평이 냈어요. 9월 모평을 출제했는데 9월 모평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사실 국어가. 국어 그렇게 어렵지 않고 킬러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킬러는 어디서 나오죠? 주로 문학과 독서 중에? 독서에서 나왔는데 독서의 킬러를 딱 드러냈어요. 드러냈더니 표점이 되게 낮았어요. 9월에는.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9월에 표점이 낮으니까 애들이 시험이 다 쉽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는 게 뭐였죠? 변별력이었죠. 변별력이 하니까 변별력 이 큰일인데 변별력이 없어졌네 9월에는 실제로 국어도 그렇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변별력이 없어졌는데 이게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걱정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은 근데 킬러는 없어야 되고 변별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학 대 독서의 비율이 난이도가 3대 7이었어요. 문학이 3 정도의 난이도, 독서가 7 정도의 난이도였는데 독서에서 킬러 문제를 빼니까 독서의 난이도를 5로 낮췄어요. 그러니까 변별력의 문제가 걱정이 되니까 문학의 난이도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문학의 난이도를 몇 수로 맞췄어요? 5 정도로. 그래서 전체 10 정도를 맞춘 거죠. 3대 7을 5대 5로.
그랬더니 문학을 풀던 애들이 보통의 학생들이 집에 가서 자제 묻는 애 물어보세요. 뭘 먼저 푸는지. 보통 문학을 먼저 풀거든요. 문학이 쉬우니까 문학을 빨리 풀고 이제 독서에서 킬러에서 시간을 쓰려고 그러는데 문학이 보통 예를 들어서 80분 중에 30분 안에 문학의 모든 문제가 끝났는데 올해 갑자기 문학이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30분 내에 풀던 게 40분이 걸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다음부터는 우리 학생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당황하죠. 내가 평소 풀던 시간 내에 못 푸니까. 그러니까 독서 지문을 제대로 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빨리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원래 사람이 그러잖아요. 빨리 봐야 된다면 글이 더 안 읽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두 개의 지문을 놓치는 결과,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 거죠. 이게 올해의 수능의 특징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내년도에도 올해죠. 작년에 수능의 특징이었고 자꾸 헷갈립니다. 며칠 안 지나가죠. 작년에 수능의 특징이었고 그럼 올해도 그분께서 계속 계시니까 그분의 지침이 유효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어디가 중요한 건 뭘 해야 된다? 시간 관리. 그리고 이전까지 문학을 좀 소홀히 했다면 문학에다 방점을 찍고 문학을 시간에 푸는 연습들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수학 봤더니요. 확통과 미적의 비율이 항상 한 문제 차이였어요. 2022년도 한 문제, 2023년도 한 문제. 이해되시나요? 저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동일한 표점을 맞기 위해서는 확통하는 애가 미적하는 애보다 한 문제를 더 맞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저게 되게 공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수학 강사 출신인데 제 입장에 되게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이유는요. 왜 그러냐면 미적이 확통의 2배 이상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미적이 확통의 2배 이상의 공부를 하는데 2배 이상의 공부를 해서 똑같은 원점수를 그냥 원점수 그대로 처리하면은 미적한 애들이 학습량이 더 많은데 그 학습량이 더 많다는 게 단순히 이게 많다가 아니라 미적을 학습을 더함으로 인해서 공부해야 될 시간에 국어랑 탐구를 공부할 시간을 뺏기잖아요. 그럼 확통을 공부하는 애보다 국어랑 탐구를 점수가 낮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걸 보상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 보정해 준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뭐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2028학년도부터 다 동일하게 하겠어.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2028학년이니까 3년 뒤니까 우리가 고민할 건 아니고요. 당장. 이게 한 문제 정도가 적절했어요. 그리고 이걸 언제까지 그렇게 했어요? 9월에도 한 문제 차이가 났어요, 사실은. 근데 수능 때 지금 몇 문제 차이가 났어요? 3문제 차이가 났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한 문제 차이로 적절하니까 이게 어떤 일이 미적이 또 킬러를 뺐다라고 얘기하니까 미적이 난이도가 어떻게 쉽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미적의 난이도를 올려버려요. 어떻게? 한 문제 정도. 그리고 확통을 하는 친구들이 수학을 별로 잘 하지 않는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들한테 어떤 꿈과 희망을 주시려고 그러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확통의 난이도를 한 문제 정도 쉽게 내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확통의 난이도 한 문제 정도 쉬워지고 미적의 난이도 한 문제 정도 어려웠잖아요. 그러면서 표준 점수에서 몇 %? 아까 얘기했죠. 표점은 평균이 낮으면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미적의 평균이 낮아지니까 미적의 표점이 올라가 버린 거고. 확통은 한 문제 쉽게 됐으니까 확통의 표점이 평균이 올라가니까 확통의 표점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문제로 벌어졌어요? 3문제로. 이해되시나요? 근데 내년에는 저렇게 3문제까지는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이게 정상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한 문제 수준을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문과 부모님들이 계시면은 서울대를 지망하는 문과 부모님들께서는 확통이 올해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학생한테 꼭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올해 걸 기준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잘 낸 시험이 7%에서 8% 사이라고. 그러니까 2024학년 참 잘 냈다. 그리고 1등과 2등의 누적 비율이 항상 27% 내외였어요. 해마다 누적 비율이. 근데 올해는 누적 비율도 22%였죠. 영어는 왜 이렇게 됐냐? 영어 선생님들 물어봤더니 영어 선생님들 말씀하시길 23년 9월 이전, 즉 6월 이전의 수능과 23년 9월부터의 9월 모평부터 다른 시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시험이 무슨 얘기냐면 국어는 지문을 우리 뭐 문학 같은 건 발표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 선생님들이 출제에 직접 쓰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영어는 직접 쓰지 못하고 항상 다 다운돼요. 근데 이전까지 즉 6월까지의 모평이나 수능은 한 지문에 들어가는 글이 서로 다른 글들이 몇 개씩 섞여서 지문이 형성이 된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몇 개의 글에서 따와서 지문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이 공통점을 찾거나 뭘 어떻게 하거나 주제를 찾거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런데 글이 서로 다른 글을 가졌으니까 이게 독해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독해가 어렵죠. 독해가 어려운데 대신에 문제를 딱 보면 문제가 선지가 손을 들고 있대요. 나 답.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이야. 이게 거의 공식화되어 있는 거죠. 루틴이. 그래서 그런 걸 잘 설명해 주신 선생님이 인기 강사였고 영어에서. 그런데 전년도 9월부터 이제 바뀐 게 뭐냐면은 한 지문에 오는 글들이 그러니까 한 지문에 원작자의 글이 가져오는 게 하나의 글을 가져오는 걸로 바뀌었답니다. 하나의 글을 가져왔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해요? 글이 이전보다 읽기는 쉬워지죠. 독해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선지에서 손 들고 있는 애가 2명이 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국어에서처럼 매력적인 오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9월 모평을 보고 나와서는 시험 쉬웠어요. 독해가 웬일로 독해가 됐어요. 막 그러고 나왔어요. 그런데 결론은 답은 틀리는 오답을 많이 고르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다. 그것들이 수능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영어 공부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공식 외우듯이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여기서 이런 글자가 이런 문구가 보이면 또는 이런 구문이 보이면 답은 이거야 라고 찍는 그런 공식형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이제. 제대로 독해하고 어설프게 독해하면 선지가 항상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대로 된 독해라는 정통적인 영어 공부를 이제는 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치대를 가겠다는 친구들 같은 경우, 의치서를 가겠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정통적인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같이 볼게요. 올해 사탐 최고점이 되게 생활과 윤리, 그러니까 사탐 얘기 뭐냐면 생륜, 윤사, 한지, 세지, 동화사, 세계사까지가 1등급 컷이 50점이에요. 그러니까 50점 맞으면 뭐라고요? 1등급. 그러면 생륜에서 2점짜리 하나 틀리면요. 2점짜리 하나 틀리면 백분위가 91이 됐어요. 2개 틀리면요. 아니 3점짜리 하나 틀리면요. 3점짜리 하나 틀리면 백분위가 87이 됐어요. 2문제도 아니고 1문제. 윤사는요 더 심했어요. 윤사는 2등급이 없죠. 밑에 보시면은. 2점짜리 하나 틀리면 백분위 87로 곧단 갔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요. 이게 9월 모평 때 생륜, 윤사, 한지, 세지가 제일 표점이 높았던 과목이에요. 9월 모평 때는. 9월 모평 때는 쟤네가 얘네보다 높았어요. 표점이. 만점자 표점이. 무슨 얘기예요? 9월 모평 때는 저게 더 어려웠다는 뜻이에요. 저게 더 어려운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평가원에서 이 문제 어려웠나 봐. 좀 쉽게 낼까? 쉽게 냈더니 저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에 좀 실패한 케이스죠. 근데 사탐은요 해마다 그래요. 해마다 한 2과목 정도는 저래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수형 킬러 배제에 너무 힘을 쓰셨는지 사탐을 좀 제대로 카운팅을 못해서 그런지 6과목에 나온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거죠. 과탐은요. 과탐도 비슷합니다. 얘기해 볼게요. 과탐이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과탐이 이렇게 쭉 나왔는데 과탐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그럼 사탐에서 여기 문과부모님들이 계시니까 내년에 사탐 이거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몰라요. 6월걸 수능이 해마다 랜덤이에요. 그리고 많은 학생이 선택하는 게 절대 유리하지 않아요. 내가 점수를 잘 맞는 게 유리해요. 많은 학생이 선택하는데 내가 점수를 못 받아도 많은 애한테 밟힐 뿐이에요. 그러니까 과목 선택의 핵심은 내가 점수를 잘 맞는 거. 특히나 사탐을 선택하실 분은 무조건 50점을 맞아야 되는 거. 왜? 하나 잘못 틀렸다가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100분이 90일이 되는 순간 끝. 그러니까
무조건 50절 맞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과탐은 쭉 보시면은 올해의 핵심 과탐은 사실은 과탐 2에 있죠. 과탐 2 여기에 있는데요. 보세요. 화투가 제일 높았죠. 화투가 제일 높았는데 9평 때는 화투가 제일 어땠어요? 낮았어요. 2 과목 중에서. G2가 제일 낮았잖아요. 근데 2 과목 중에 G2가 제일 9월 5평 때는 G2가 제일 높았어요. 자, 무슨 의미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하나는 시험 문제가 100분위가 이쪽은 다 70점대니까 시험 문제가 뭐 쉬웠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 좀 쉽다고 생각한 데는 오히려 올라갔죠. 지금 어려워졌다는 뜻이고요. 시험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한 데는 좀 표점이 내려갔죠. 역시 쉬워졌다는 뜻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 기억을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죠. 9월 모평을 보고 수능 응시를 해요. 그러니까 9월 모평을 보고 수능 응시를 하니까 자, 6평 때 G2가 98이었어요. 그냥 서울대는 표점 반영하잖아요. 표백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거 하나만 선택하면 국수형을 다 눌러버리잖아요. 9월 달에도 89였어요. 어마어마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 중에 전년도에 G2를 공부했던 친구들이 실제로 수능을 응시할 때 대거 어디로 몰려갔어요? 몰려갔어요. 그럼 얘는 시험 문제 쉬워진 이유도 있지만 잘한 애들이 몰려갔으니까 역시 평균이 올라가잖아요. 평균이 올라가는 요인은 두 가지예요. 뭐가 있죠? 시험 문제가 쉬워지든지 응시생들의 잘하는 응시생이 많던지. 그래서 이쪽으로 싹 쏠렸다는 얘기죠. 이 두 개 보고. 그랬더니 떨어졌어요. 이해되시죠? 이 구조. 랜덤하게. 자, 내년에 G2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학생들이 2 과목을 공부했다면 전 적어도 원보다는 표점이 높게 나올 거라 생각해요. 원보다는 표점이 높게 나올 것이다. 적어도. 내년에도. 뭐 제 예측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원보다는 표점이 높게 나올 거기 때문에 올해 원 공부한 친구들은 굳이 2로 바꾸길 권하지 않겠어요. 근데 올해 1, 2를 했던 친구들이나 올해 2를 내신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라면 내년에 2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난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하고는 2 과목들 다 웬만하면 다 개설할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도 화투가 제일 높을까요? 알 수 없어요. 왜? 이럴 때도 있었으니까. 알 수 없어요. 그건 어떤 아이들이 몰려가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나온 걸 보고서 내년에 또 잘하는 애들이 다 이리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얘가 내려오고 뭐 거꾸로 이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애가 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그 과목을 50점을 맞출 수 있다면, 이란 전제예요. 내가 그 과목을 50점을 맞출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러면은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응시입자의 영향으로 변수가 많은 선택이죠. 수학 오답률 잠깐 볼게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학에서 확통은 쉬워졌다 했죠. 맞죠? 그 다음에 뭐는 어려웠다? 미적이 어려웠다 했죠. 그게 딱 나오는 게 이거예요. 오답률 중에서 22번은 공통적으로 다 어려워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미적을 틀렸잖아요. 이과 애들은. 그러니까 미적이 선택 과목이 어려웠다는 뜻이에요. 확통은 어땠어요? 다 공통이에요. 어려웠던 문제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확통에서 저기 가운데 빠졌네요. 확통에서 하나도 안 나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능에서 확통에서는 다 확률과 통계를 공부했던 애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문제는 확률과 통계 없어요. 다 공통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을 선택한 아이들의 22번을 제외한 선택 과목에서 30, 29, 28이 어려웠던 거고요. 근데 이 어려웠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얘네 세 개가 어려워서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못 간 애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왜? 킬러가 없다 그러니까.
킬러가 없다 그러니까 애들이 앞에서 예전에는 시험 공부를 하다가 킬러 문제가 몇 번에 있으니까 얘는 버리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킬러가 없다 그러니까 다 도전했다고요. 무슨 이해되시죠? 다 도전하는데 잘 안 되잖아. 특히나 올해는 문제가 계산 문제가 되게 많았거든요. 계산이 복잡한 문제들이. 계산이 복잡하니까 시간이 자꾸 걸리니까 결국은 끝까지 못 본 애들이 많아가지고. 아니면 시간만 있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 사실은 뭐 선생님 말씀으로는 29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애들 정도의 수준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거기까지 못 가서 아마 오답이 높았을 거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올해 수능까지 봤으니까 그럼 이제 내년도 공부 어떻게 될지 대략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내년도에도 똑같이 킬러가 배제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 문제를 봤더니 국어와 영어가 제시문의 조건 제시문의 난이도는 하락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제시문의 난이도는 하락했다고. 자, 그런데 뭐가 증가했다? 선지에서 매력적 오답이 증가하면서 예전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손을 하나만 들고 있었는데 지금 둘이 손을 들고 있고 그러면서 국어 영어 점수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수학은요. 역시 킬러 문제를 배제하는 복합 개념 문제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조건을 여러 개 주는 문제들이 줄어들었어요. 없어졌어요. 조건을 3개 이상 주면 킬러다 뭐 이러면서. 그런데 대신에 변별력을 유지하니까 복잡한 계산. 예전 같으면은 저건 수학적 사고력이 아니야 이랬었는데 복잡한 계산 문제가 늘어났어요. 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속도하고 실수. 그러니까 시간 관리가 대단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시간 관리가 대단히 중요해졌다. 특히나 상위권에서는 끝까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실무 위주의 학습에서 유형화, 아까 제가 영어도 말씀드렸지만 수학도 유형화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자꾸 배제하고 있죠. 킬러 유형화 이런 걸 배제하고 실제로 하나하나 계산하게 하고 하나하나 조건을 나누게 하고 경우의 수를 따지게 하고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 중심으로 어떤 이런 패턴의 문제야라는 것들 유형화에 매몰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은 정확하게 분석적 사고력이 있어야 되고요. 분석적 사고력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개념을 체화해야 되고요. 진짜로 많은 아이들이 의대를 보냈던 저희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이맘때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에 시간 많으니까 그때 개념 공부 다시 보고 개념도 다시 보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쓰잘데기 없이 기출문제집 작년에 봤던 거 똑같이 풀고 있지 말고 양치기 하지 말고 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공부를 많이 한다가 아니라 집중해서 하는 거. 특히 의대관을 가고 서울대 갈 만한 친구들 다 집중력이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단위 시간당 학습량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단위 시간당 학습량. 그리고 실전 대응력. 나중에 마무리할 때는 끊임없이 훈련하고 내가 잘못된 것들을 다시 체크하고 그 체크한 것들을 반복하고 그런 실전 대응력을 길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유형화의 한계를 좀 극복하려고 아까 제가 유형화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수능은요. 수학 능력고사예요. 수학 능력고사라는 게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할 때 수학이 아니잖아요. 수학이 학문을 배우는 거잖아요. 어디서? 대학을 가서. 그러니까 수학 능력고사는 제목이 이거예요. 대학을 가서 학문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겠어. 이게 수학 능력고사거든요. 그러니까 암기력 물어보지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식을 물어보지 않아요. 그게 옛날 학력고사, 여기 계신 분도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 학력고사랑 다른 점이에요. 수학력고사는 즉 추론, 논리, 통합적 사고력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기계적 풀이, 문제를 많이 풀고 많은 유형을 확인하고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기계적 문제풀이 한계를 극복하고 통합적 사고력을 길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적 학습을 체화하는 얘기가 즉 답을 내는 공부가 아니라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 답이 대충 이거 같아? 답이 대충 이거 같아? 그래서 이거 같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같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증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공부.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는 거예요. 정형화하고 학습 패턴이 변화돼야 되고 이런 제가 예전에 제가 좀 재수가 좋았던 원장이어가지고 제가 있던 학원에서 저희 청소학원에서 제가 학원 있는 기간 동안에 제가 지금 원장을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원장을 10년째 하고 있는데
여기 강북청솔에 제가 온 건 이제 3년 차가 됐어요. 3년 차가 됐는데 그 전에 있던 지점이죠. 그 전에 있던 지점에서 제가 수능 만점자, 정강원 만점자, 한 해 정강원 만점자, 그 다음에 또 정강원 만점자, 그 다음에 서울대 의예과, 그 다음에 정강원 만점자를 제가 있는 학원에서 낸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제가 기억하는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친구가 정강원 만점을 맞은, 걔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제2국어까지 다 만점을 맞은 친구였는데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근데 걔가 어떤 얘기냐면 영어를 1년 동안 모의고사 10번을 봐요, 저희가. 10번을 볼때 10번 중에 한 번도 틀리지 않았어요. 한 문제도.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았는데 그 친구는 시험을 보고 나면 항상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영어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아, 선생님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는데? 너가 뭐가 큰일 났겠어? 근데 뭐 몇 개 틀렸는데 틀린 거 없는데요. 틀린 거 없는데 뭐가 큰일 났는데 제가요 아까 문제 풀다가 선지가 2번하고 3번이 헷갈렸는데 제 느낌상 2번을 찍어서 맞았거든요. 근데 3번이 왜 답이 아니에요? 이걸 물어본 친구였어요.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엄청 재수없게 봤어요. 지든 틀려도 질문 안 하는데 쟤는 다 맞고 와가지고. 즉 무슨 얘기냐면 걔는 답을 맞추는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답을 맞히더라도 내가 그 답을 맞춘 이유를 내 스스로가 납득하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전 적어도 의대에 가 있다는 친구들은, 서울대에 가 있다는 친구들은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재 수능, 특히나 이제 전년도 수능을 보고서 올해 수능을 예측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 시간 관리. 그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2022학년도까지 알고 있던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수능이 아니라 2023학년도까지 알고 있던 그런 수능이 아니라 2024학년도부터 우리 이제 2025학년을 준비하고 있지만 2024학년도부터의 수능은 완전히 다른 수능이거든요. 특히나 뭐가 중요하다? 시간 안배. 그래서 그 시간 안배를 정말 적절하게 잘 훈련해야 된다. 안 그러면 수능 당일날 낭패 보는 경우가 있다. 올해 저희 학원에서 정말 잘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걔는 수시로 올해 의대를 갔어요. 수시로 의대를 갔는데 되게 아까워요. 왜 아깝냐면은 수시로 보내고 싶지 않은 의대를 갔거든요. 왜냐면 국어가 2등급이 나와서. 국어가 2등급이 났는데 걔가요 엄매를 7문제를 마킹하지 못했어요. 근데 가채점에 봤더니 다 맞았어요. 100점인데 엄매 7문제. 그러고서도 의대 최저를 다 통과하고 나머지 것들 다 1 맞고 마음을 다잡고 보통은 그러면 엄매를 7문제를 마킹 종치는 거 난 다음에 이제 걷어가니까 종치고 마킹은 부정형이니까 그냥 내버렸는데 그러면 보통 이제 보통의 친구들 어떻게 멘탈 나가버리겠죠. 그럼 다음 시험부터 무너질 텐데 우리 지금 이제 제 다음에 우리 연사로 말씀하신 우리 담임 선생님이 걔를 평소에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그걸 기억하고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하여튼 수능 최저를 맞춰서 의대를 가긴 갔어요. 의대를 가긴 갔는데 사실은 그걸 마킹을 다 하고 왔으면은 그 의대를 면접 보러 안 갔겠죠. 그리고 면접을 패싱하고 메이저 의대를 썼을 텐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시간 관리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훈련이 끊임없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 학원은 그런 훈련까지도 계속 시키려고 하는데 참 오래 그런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능이 바뀌었으니까. 그다음에 이 얘기 좀 꼭 하고 싶어요.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 참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과목 1등급을 간다면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뭐 예를 들어서 취약하다 그러면 보통의 고3 애들 이렇게 공부해요. 딱 봤는데 내가 국어랑 저를 쭉 해. 근데 국어랑 영어가 취약해.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학습 시간의 총량을 늘리지 않고요. 국어를 늘리고 영어를 늘려요. 내가 취약하니까. 다른 데 줄여요. 제가 아까 서울대 의대에 보냈다는 친구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 얘기를 할게요. 그 친구가 고3 때 걔가 자공고 경기도에 있는 어떤 자공고에서 전교 한 2등 정도 했던 친구인데 고3 때 9월에 고3 9월이에요. 9월에 시험을 어떻게 했냐면 국어 100, 수학 100, 영어 100 걔가 물리했어요. 물 50. 그 다음에 화투였었는데 걔가
화투가 점수는 기억 안 나는 3등급이 나왔었어요. 9월 모평 때. 9월 모평 때 이렇게 받고 나서 재수하러 온 거예요. 9월 모평 때 이랬는데 걔가 수능을 어떻게 봤냐면 수능 때 그러니까 9월 모평 때 이렇게 했으니까 고3 9월 모평 때 이랬으니까 얘는 9월 모평 끝나고 뭐 이제 딱은 다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물리는 자기가 9월 전까지, 그러니까 9월까지 모의고사 전체 모의고사에서 그러니까 고3이 봤던 모의고사는 3월 교육청, 4월 교육청, 그 다음에 6월 평가원, 7월 교육청, 9월 모의고사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5번을 보는데 그 5번 중에 물리를 2문제 틀렸었대요. 그래서 자기 물리 이제 다 됐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2달 동안 얘만 팠대요. 얘가 수능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1월 초부터 저희 학원에 재수하러 왔어요. 1월 첫 주부터. 그런데 이맘때죠. 중앙대 공대 합격했더라고요. 갈래 했더니 아니요. 그냥 할래요. 재수는요. 대학을 못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족하지 못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할래요. 해가지고 결국은 그의 수능 보고 서울대 의예과를 갔어요. 그래서 수능 보고 서울대 의예과를 갔는데 서울대 의예과 갈 때도 제가 좀 약간 제가 역할을 한 게 있는데 그건 뭐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 11143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서울대 의예과를 간 다음에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서울대 의예과 간 친구니까 후배들한테 불러가지고 재수하러 오는 친구 후배들한테 얘기 좀 해줘 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 했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는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얘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얘만 공부를 했는데 아니 이게 아마 3등에 4등급이었을 거예요. 이게 4등급. 그래서 얘는 올린 거야 이게. 얘만 공부를 했는데 근데 그래놓고 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느낀 거죠. 어떤 걸 느꼈다? 공부를 한다고 성적이 오른다는 보장은 없는데 공부를 안 하면 떨어지더라. 그러면서 그 친구 했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효율적으로 학습한다고 그다음 얘기 하지 말라고. 원래 하던 건 원래 하던 대로 하고 부족한 건 더 하는 거다. 즉 학습 시간의 총량을 늘리는 거지. 원래 하던 건 하던 대로 하고 더 하는 거다. 부족한 건. 학습 시간의 총량을 늘리는 거지. 학습 시간 여기를 빼서 저기를 집어넣는 그런 공부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자기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대를 가고 싶으세요? 상위능력 몇 퍼센트를 해야 돼요? 서울대 의예과라면 상위능력 0.1%를 해야 되죠. 의대 가고 싶으세요? 지방의대 가더라도 1% 안에 들어야 돼요. 1% 안에 드는 학생이 학습의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수업을 되게 귀찮아해요. 그리고 들어가서 수업이 다 아는 거라고 다 아는 얘기 또 듣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원래 수업은요 아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 의대 가겠다는 친구들이 지금 재수하러 온 재수생 중에서 재수생이 의대를 가겠다 온 재수생이 또 서울대를 가겠다는 재수생이 수업 들어갔더니 다 모르는 얘기들이야. 50%는 모르는 얘기야. 그럼 걔는 의대를 가겠다 서울대 가겠다는 표현을 이미 하면 안 되는 애죠. 그러지 않나요? 의대를 가겠다 서울대 가겠다는 애들은 이미 수업 내용의 90% 이상을 알고 있는 애들이에요. 90% 이상을 알고 있고 나머지 한 10% 정도 불확실한 거예요. 그 불확실한 걸 메우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아이 중에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전 수학 강사 출신인데 저보다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보다 수학을 잘. 그러니까 20살짜리들이 저보다 수학을 잘합니다. 아시겠지만은 위대한 수학의 발견은 대부분 20세 이전에 발생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은 제가 더 많겠죠. 수학적 지식은 제가 알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그 지식을 집어넣는 순간, 동등한 지식을 갖는 순간 머리 회전이 20살짜리들이 훨씬 잘 돌아가요. 저보다. 그래서 정말로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꽤 많이 있어요. 가르치다 보면. 근데 저보다 수학을 잘하는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었냐면 한 6월 달쯤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예요. 선생님 이제 뭐 보죠? 책 청구서 제가 그랬어요. 시중에 있는 거 다 봐.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봐. 다 봤는데요. 수학 문제죠.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봤는데요. 라고 대답한 적이 있어요. 6월 달에 이미.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또 뭘 봐라 하면서 어떤 걸 봐라. 시중에서 못 구하는 거 제가 일본 책을 걔한테 얘기해 줬어요. 일본 책 갖고 그거 보고서 같이 나는 얘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걔는 수업 시간에 필기도 안 해요. 딱 있으면은 앉아가지고 제가 막 설명하고 있으면은 그냥 이러고 있어요. 펜 하나만 딱 들고서 필기도 안 하고 펜 하나만 딱 들고 있다가 한 50분 수업하면 50분 중에 한 두 개 정도 이것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선생님 얘기가 좀 새로운 게 있어가지고요. 선생님 얘기가 새로운 게 있어가지고 그거 쉬는 시간에 좀 생각하려고 체크해 놨었어요. 그럼 다른 얘기들은 다 아는 얘기도 재미없겠다 했더니 아니요, 전 좋아요. 왜? 제가 아는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거 선생님이 말씀하는 게 동의라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확신할 수 있으니까 자습할 때 그걸 스킵해도 되고 자습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확신을 갖고 다른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업이란 것들은 내가 전혀 모르는 얘기들을 수업 시간 들어야 돼 100%를 내가 다 모르고 새로운 것만 계속 배우고 있어.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혹시 그런 얘기를 해요. 수업 들어갔는데 제가 다 아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다 아는 얘기를 하고 있지. 모르는 얘기를 100% 모르는 얘기를 했으면 그게 대학교 4학년 공부 설명하고 있으면 모르니까 그러면 이해가 돼요? 아니잖아요. 대학교 4학년 수학을 설명하면 애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건 제2외국어지? 다른 나라 말인 거지? 그러니까 이미 본인이 알고 있는 토대에서부터 더 발전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수업이라는 것들을 좀 인정하고 그래서 원래 수업은 90% 이상은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몇 프로가 되기 위해서 지금 3%의 학생이 1%가 되기 위해서 또는 2%의 학생이 0.5%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에서 0.5% 되기 위해서 공부하면 내가 모르는 단 하나도 놓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있던 학원 옛날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제가 청술학원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학원이 있었냐면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깊은 생각이라는 학원? 대치동 깊은 생각에서 제가 거의 97년 12월 2일 날 개원했는데 개원 첫 수업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벌써 꽤 25년이 지났네요. 근데 개원 첫 수업을 제가 했는데 그때 저희가 그 당시에는 10시 후 제한이 없을 때예요. 그 당시 한성원 선생님하고 저하고 뭐 거기는 또 누구하고 그렇게 같이 해가지고 매주 밤중에 매주 화요일 밤마다 모여가지고 세 명이서 돌아가면서 세 명이 그렇죠. 한석원, 한상만, 저 이렇게 세 명이 돌아가면서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아이들 고3 아이들 한 우리 학생들 중에 신청자 받아가지고 한 120명 정도씩 매주 와가지고 수업을 매주 목요일 밤이었어요. 목요일 밤마다 그런 걸 했어요. 무한반복 심야 학습 뭐 이런 걸 했었어요. 저한테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배웠던 애가 있어요. 그게 나중에 서울대 건축학과를 갔는데요. 그 친구는 제가 수업을 할 때마다 그 시간에 수업하고 있을 때 딱 앞에 있는데 제가 하는 패턴이 있잖아요. 제가 어떤 내용을 얘기하다가 이 타임에서 어떤 농담을 던지잖아요. 내가 어떤 농담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농담하기 전에 걔는 이미 웃고 있어. 그럼 제가 기운이 소위 말해서 그냥 먼저 웃고 있으니까 김이 쫙 빠지잖아요. 농담해야 되니 저 자식 웃고 있으니까 김이 쫙 빠져가지고 갑자기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좀 들어오지 마라. 넌 내가 무슨 말 할지 내 수업을 이미 3번, 4번 들었으니까 무슨 말 할까 다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들어와가지고 사람 김 빠지게 하냐. 걔가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요. 그러다 혹시 다른 얘기 하시면 어떡해요? 다른 예를 드실까봐. 다른 개념도 아니고 다른 예를 들까봐. 그런 걸 조급해하는 애들. 그런 것까지도 갈급한 애들. 이런 게 최상위권이에요. 자, 그러고요. 불확실함을 확실함으로 그리고 질문과 토론. 특히나 최상위권들은요. 이런 재수 종합반을 최상위권에 다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모르는 것들을 대답해 주신 선생님이 24시간은 아니구나. 14시간 동안 본인이 이 학원에 있는 동안 그걸 대답해 주는 선생님이 항상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즉각적으로 해결할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 그런 걸 대응해주고 질문 받아주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 계시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우리 강북청소학원이 제일 자랑할 수 있는 장점이기도 하고요. 어느 학원보다도.
제일 재수를 성공하고 싶으면 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예요. 재수를 성공하는 독재가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독재. 전년도에 15만 7천 명이 재수했어요. 그중에 저희나 청설학원이나 강남하이퍼나 메가스터디나 대성학원이나 아니면 시대인재 다니는 애가 2만 6천 명이에요. 보통 재수 성공 비율이 주변에 물어보면 한 10명 중에 3명 정도만 재수시켜. 나머지는 재수시키지만 어차피 점수 안 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거라 생각해요. 제대로 된 학원에서 제대로 된 관리받으면 제대로 된 일상에 무미건조한 일상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 마음대로 어느 날은 조증해가지고 공부 엄청 많이 했다가 어느 날 우울증해서 공부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재수 성공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미건조한 일상의 반복. 매일 아무리 안 되더라도 꾸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에서 잘하는 타자는 3할 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방망이를 꽂고 잡으면 쟤는 3할은 가잖아. 못해도. 아버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타자가 잘하는 타자지 어느 날은 말로 없는 뻥뻥 치다가 한 열흘 동안 못하는 타자.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미건조한 일상의 반복이라는 게 14시간은 학원에서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집중력 있는 학습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6시간은 충분한 수면하고 제 6시간 했는데 뭐 5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5시간 이상 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의미 있는 휴식. 그게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안 쉴 수 없어요.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쉬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어느 학원인가를 다닌다면 뭐 여기를 다니든 어디를 다니든 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뭐 변도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있겠죠. 이러한 삶이 단순하게 반복되면 10달을 가야 된다고요. 어느 날에 이게 팍 늘었다, 어느 날 이게 팍 늘었다, 어느 날 이게 팍 늘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재수는 망한다고요. 재수를 주변에서 반드시 70%의 부모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아이가 이렇게 살았는지. 우리 아이가 할 때는 열심히 했는데 안 할 때는 축 처지던데 대부분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좋은 학원은 뭐냐? 이걸 꾸준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학원. 그게 좋은 학원이고 그걸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저는 재수를 성공하고 싶어요. 여기 학생들 와 있어요. 무미건조한 일상의 반복을 계속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수능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아까 얘기했던 서울대 의예과 간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고3 때는 새벽 2시까지 맨날 공부를 했대요. 독서실 가서 밤에 10시까지 야자하고 그다음에 새벽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공부하니까 낮에 당연히 졸리겠죠. 졸고. 그래서 또 새벽 2시까지 낮에 좋은 게 억울해 또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그래서 재수할 때 그 친구가 어떻게 했냐?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집에 와서는 책을 1초도 안 봤대요. 대신에 그 친구 했던 얘기가 이렇게 했어요. 학원에서는 1초도 안 줄었어요. 집에 와서 책을 1분도 안 봤는데 학원에 와서는 1초도 안 줄었어요. 왜? 제가 고3 때 새벽 2시까지 공부하다 보니까 막상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수능은 낮에 보는데 제가 정신이 제일 똘망똘망한 거는 10시부터 12시더래요. 밤 10시부터 12시, 새벽 2시까지. 실제로 시험 보는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과탐을 못 본 이유가 그때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재수를 시작해서는 집에 와서는 1분도 공부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1분도 공부하지 않고 대신 낮에는 1초도 안 줄었다. 이런 일상의 반복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재수는 성공하고 또 원하시는 학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가 좀 길었어요. 원래 제가 생각한 거는 한 5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좀 길게 했네요. 지루하셨나요? 자, 2부 순서는 실제로 저희 학원의 최상위반, 맨 앞반 담임선생님께서 어떻게 지도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얘기 좀 잘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혹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나와서 말씀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상담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M1반 김서현 선생님 소개할 텐데 저희 M1반 담임선생님은 저희 학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학생들 그 입학 합격 수기가 있어요. 합격 수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다 저분에 대한 찬양과 찬미와 그리고 재수학원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인생에서 이 사람을 알았던 것만은 난 전 재수하는 이유가 충분했어. 이렇게 써 있는 선생님이세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 선생님 보시.